2월 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맘카페 등 온라인에서 이른바 국민욕조라고 불리며 큰 인기를 끈 다이소 아기욕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이소 아기욕조에서 기준치의 무려 600배가 넘는 그것도 발암성 유해 물질이 나와 소비자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르면 내일 서울중앙지검에 3,000명 규모의 집단 형사고소 위임장 제출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그리고 한국소비자원 집단 분쟁 조정 신청서 접수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장한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심각하게 토를 하며 살이 빠지기 시작하고 애기가 5.5kg였는데 4.7kg까지 몸무게가 빠졌어요. 토하면서. 구토를 하루에 10회에서 25회까지 했었거든요. 제일 많이 했을 때가 하루에. 아기 피부에 성인 여드름 같은 붉은 염증이 올라오기도 하고 여드름 같이 볼록볼록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수도, 홍역 이런 것처럼 이제 올라와가지고 주변이 빨갛고요. 전체적으로 막 올라오고 했었거든요. 뒤집어지고 아니면. 심지어 아기를 씻기는 엄마, 아빠의 손 피부에도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피부가 막 난리 나고 제 손도 그렇고 건조해가지고 혼자 상처나고 딱지지고 막 그런 식으로 돼 있었거든요. 아기 나서 이게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제 바뀌어갖고 몸이 바뀌어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모든 엄마들 다 아빠들도 씻긴 아빠들 손도 다 그렇더라고요. 피부과 의사의 병명 소견은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기타 화학물질에 의한 알러지성 접촉 피부염. 의사는 욕조 마개와 접촉을 피하라는 치료 의견을 냈습니다. 애기에 물도 안 들어가고 이제 등받이가 있으니까 안전해서 사용한 거였거든요. 애기가 거기서 좀 잘 놀고 근데 저랑 비슷한 상황에 엄마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맘카페를 중심으로 민원과 비판이 쇄도했고 결국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12월 10일 문제가 된 아기욕조에 대한 안정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발암성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에 무려 최대 612배를 초과 함유된 채 판매되어 온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미국, 캐나다, 유럽에서는 변이 독성, 재생 독성 등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어린이 제품에 대해서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린이용 제품의 프탈레이트계 총 함유량을 0.1%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기준치에 무려 600배 넘게 검출된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모르는 척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넘어갈 거냐면서 제가 막 그랬거든요. 네. 아니라고 계속 그러는데 뭐라 그래야 되지? 회피만 하려고 그러고 자기는 이에 따라 피해자 약 3,000명이 이르면 내일 다이소 아기욕조 제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단 형사고소에 나섭니다. 피해자들 집단소송 법률대리는 같은 아기욕조 사용 피해자인 법무법인 대류가주 이승익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아내가 있는 그 맘카페에 한번 가봤는데 이걸 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직업이 변호사인데 내가 그리고 피해자인데 내가 우리 아기를 위해서 내가 직접 나서야 되지 않겠? 집단소송은 크게 두 가지 갈래로 진행됩니다. 먼저 제조업체가 허위로 KC 인증을 표시하며 판매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나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 위반 등에 대한 집단 형사고소입니다. 유해물질 허용 기준치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 아기욕조에 KC 인증을 표시해 판매할 수 있는데 그러한 확인 절차 없이 다이소 아기욕조가 제조 판매됐다는 것이 이승익 변호사의 말입니다. 신생아가 쓰는 아기욕조고 그리고 이런 아기욕조에서는 안전성이라는 게 상당한 중요한 요소인데 이 제조업체들이 KC 인증을 받지도 않았으면서도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KC 인증을 해서 팔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충분히 어떤 기망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관련해서 허위 광고 등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전속 고발권이 있는 공정위 집단 신고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형사고소가 한 축이라면 다른 한 축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건데 이와 관련해선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민사소송에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피해보상 합의나 조정 결정을 통해 적절한 구제를 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자체적으로 또 조사를 하고
또 시험도 거치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 보호원 그리고 신고한 당사자가 협업해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문제가 된 아기욕조 유통 채널인 다이소 측은 산자부 안전성 결과 발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11일 사죄문을 발표했습니다. 최초 입고 시엔 안전성 및 품질 검사를 확인받았는데 이후 추가 입고 과정에서 유해물질 기준이 초과된 제품이 입고됐는데 이를 걸러내지 못한 점 사죄를 드린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이번 사태로 최초 KC 인증 획득 당시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는데 이후 제조 원료 및 소재가 바뀌며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600배 이상 초과됐는데 이를 파악하지 못하는 KC 인증제의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KC 인증 제도가 조금 더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구체적으로는 이런 어린이 용품, 특히 이 욕조 아기들이 사용하는 욕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엄격한 기준의 안전 인증을 받도록 개정을 한다던가. 이번 다이소 아기욕조 집단 소송은 소비자 권익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해 착수금이나 성공보수를 받지 않는 공익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네, 비싼 수입차를 샀는데 원래 사려던 색상과 다른 차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일단 뭐 어떤 얘기인지부터 좀 볼까요? 네, 이제 지난 2019년 1월에 네. 이제 신모 씨는 지프 컴패스 2.4 리미티드 모델의 신차를 구매를 했습니다. 네. 이제 판매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보름 만에 차량 대금 4천만 원 전액을 지급을 했는데요. 네. 신 씨는 계약 당시에 이제 차량 판매사 직원에게 네. 이제 카탈로그에 있는 지프 차량 중에 1번 화이트 색상과 이제 10번 화이트 색상이 이제 비슷해 보여서 네. 그 차이가 뭐냐라고 네. 물어봤고 이 직원은 1번은 그냥 화이트지만 네. 이제 10번 화이트는 펄이 들어간 진주빛이 도는 화이트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신 씨는 그 진주빛이 감도는 펄 화이트 색상이 싫다고 해서 이제 네. 1번 그냥 화이트 색상을 선택해서 구매를 하게 네. 됩니다. 색깔이 근데 원래 원했던 게 아니라 뭐 다른 게 잘못 나온 모양이네요. 네, 이제 뭐 차량 계약까지는 네. 이제 순조롭게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이후부터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자동차를 받고 보니까 네. 신 씨가 애초에 원했던 그냥 화이트 색상이 아니라 네. 이 펄 화이트 색상이 이제 도착을 한 건데요. 네. 1번 화이트 색상은 이제 신 씨가 구매하기로 했던 그 2.4 리미티드 이제 고급형 모델에는 없었고 네. 일반형 경우에만 그 화이트 색상이 있었던 건데요. 네. 그래서 이를 알지 못했던 직원이 이제 제대로 뭐 신 씨에게 미리 사전 고지나 설명을 해주지 네.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럼 뭐 신 씨는 이걸 어떻게 했나요? 이제 당연히 신 씨는 이제 판매처로 달려가서 네. 이제 뭐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를 했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직원이 무작정 이를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에 신 씨는 직원의 이런 좀 나몰라라식 횡포에 이제 억울함을 감추지 못해서 네. 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서 이 자동차 판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뭐 재판에서는 쟁점이 뭐였나요, 그러면? 이 쟁점은 수입차 판매사의 네. 이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냐 없냐가 이번 소송의 쟁점이었는데요. 네. 일단 이제 공단 측은 자동차 매매 계약에 따라서 네. 이 해당 지프 컴패스 2.4 리미티드 화이트 차량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펄 화이트 차량을 네. 잘못 이제 인도해준 회사의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신 씨가 펄 없는 화이트 색상을 이제 요구를 함에 따라서 네. 판매 직원이 계약서 색상란에 화이트라고 이제 직접 기재를 한 점, 네. 또한 이제 출고 전에 이미 이 판매 직원은 화이트 색상이 신 씨가 구매하려는 그 차량 모델에는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네. 미리 신 씨에게 뭐 사전 고지나 설명도 네. 없이 진주빛이 도는 이 펄 화이트를 인도해 버린 점, 또 네. 나아가 차량 출고 후에 신 씨의 항의를 받고 나서야 이제 미안하다면서 인정한 사실 등을 이제 주장을 네. 했는데요. 네. 이제 다만 이제 애초 신 씨는 계약 취소나 해제를 요구하면서 환불을 원하기는 했지만 네. 이제 차량 인수 후엔 중대한 하자가 반복돼서 안전이나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이 네. 자동차관리법 제47조 2항에 따라서 환불 네. 요구는 하지 못했고요. 네. 대신에 이제 펄 화이트를 화이트 색상으로 도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그 도색 기간 동안에 차량 렌트비만을 네.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했습니다. 이 딜러는
펄 화이트가 나오는 줄 몰랐던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알긴 알았는데 네. 이제 알 수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사전에 얘기를 안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건데 네, 회사 측은 이제 네. 차량 구매에 있어서 색상은 본질적 부분이 아니고 네. 도색 비용 및 렌트 비용은 통상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차량의 본질은 한마디로 이제 색상이 아니라 네. 굴러가는 데 있기 때문에 배상을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네. 또한 이 신 씨가 고급형을 원했기 때문에 네. 이제 펄 화이트와 화이트를 구별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즉 네. 이거는 이제 카탈로그 상에 이제 고급형의 경우 화이트는 차량 옵션에 없었음을 신 씨도 충분히 사전에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네. 과실 70%를 상계해 달라라는 항변을 했습니다. 뭐 서로 약간씩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재판부는 어떻게 판결을 했나요? 이제 법원은 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이제 직원의 설명 의무 위반 등의 과실로 다른 색상의 차량을 인도하게 한 것은 채무 불이행이 맞다라고 봤는데요. 그러면서 법원은 이제 이로 인한 도색 비용과 도색 기간 동안의 렌트 비용을 네. 통상 손해로 인정하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신 씨는 회사로부터 830여만 원을 배상받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신 씨를 대리했던 이 정경원 변호사는 최근 이제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차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이런 이제 차량 인수 후에 판매사들의 나몰라라질 횡포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제 이번 사건 역시 계약 내용과 다른 차량을 인도했음에도 네. 판매사가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사후 처리를 했다라고 지적을 네. 했고 이제 이번 소송을 통해서 네. 수입차 판매사들의 이런 비슷한 횡포에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이제 의의를 전했습니다. 자동차 레몬법 뭐 이런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인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직권남용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안이 오늘 발의됐습니다. 형벌을 면하니 부끄러움이 없다. 오늘 뉴스 사자성어는 면이무치 얘기해 보겠습니다.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엔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포함해 법률권에서 모두 161명의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공동 발의 인원만으로 탄핵안 의결 정족수인 제적 과반을 훌쩍 넘겨 돌발 변수가 없다면 모레 본회의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안이 가결될 전망입니다. 이탄희 의원 등은 기자회견에서 4개 당 국회의원들은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헌법 위반 판사를 걸러내고 반헌법 행위자가 다시는 공직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탄핵안 발의 배경을 말했습니다. 이탄희 의원이 말하는 반헌법 행위는 임성근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로 있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스야 산케이신문 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말합니다. 임 부장은 판결문 초안을 미리 받아 청와대에서 서운해할 수 있다며 이건 넣고 저건 빼라는 식으로 이른바 빨간 펜 첨삭을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판결 전이라도 기사의 허위성을 밝힐 것, 법정에서 가토 다스야 지국장을 훈계할 것 등 깨알 같은 지시성 조언을 담당 재판장에 했고 실제 실행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6년 이른바 정은호 게이트 당시 법관 수사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 기록을 상부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 이어 지난달 29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신광열 전 부장판사도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항소심 무죄를 받고 기자들의 탄핵 관련 질의에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탄핵을 한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 사건은 기소돼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형사 판결에 따라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한 겁니다. 일단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관련 복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지난 2018년 11월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국회가 사법농단 판사들의 탄핵 소추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해 자체 조사를 통해 사법행정권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관으로서 직무상 처분을 위반했다며 견책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징계의 경중을 떠나 직무상 처분을 위반한 점은 대법원도 인정한 겁니다. 헌법 제65조 1항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 직권남용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도 재판 관여 행위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적시했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에서부터 대법원, 심지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까지 모두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거나 의결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겨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2018년 그때 했어야지 이제 와서 왜 지금이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김경수 경남도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에 불리한 법원 판결을 거론하며 탄핵은 부관 참시 보복 아니냐는 야당의 비판이 그것입니다. 그렇게 비판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고 민주당이 자초한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복귀해보면 탄핵 얘기가 법원에서부터 나왔던 2018년엔 민주당에서 탄핵을 하고 싶어도 국회 의석 과반을 장악하지 못해 탄핵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고 싶어도 못한 겁니다. 그렇게 공수처니 뭐니 하고 여야가 다투다 어떻게 보면 실기를 한 거고 이달 말 임기 만료로 퇴임을 한다고 하니 어떻게 보면 쫓기듯 부랴부랴 탄핵안을 발의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왕에 탄핵안이 발의되고 가결을 목전에 두고 있으니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부장판사의 임기 만료를 사유로 탄핵안을 각하하는지 아니면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임기 만료와 무관하게 심판을 진행해 기각 또는 인용 판단을 내리는지 여부를 차분히 지켜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잘못을 수치로 알아야 바르게 될 것이다. 공자의 말입니다. 죄와 형벌, 잘못과 수치, 발음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뉴스 사자성어였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경기도 과천의 법무부 청사를 찾아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을 예방했습니다.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가 50억 원대 횡령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직 판사 중 상당수는 충실한 심리를 위해 법관을 300에서 600명가량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2월 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